자, 문제 29번부터죠. 29번 보겠습니다. 29번, 30번 계산 문제네요. 29번. 자, 맨 끝에 보게 되면 순형가와 수익성 지수를 묻습니다. 자, 공식 아시죠? 순형가는요, 수익형가 빼기 비용형가예요.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는 수익형가 나누기 비용형가입니다. 특히 우리 시험은요, 요거 지문 물으면서 아류를 잘 바꿔서 물어요. 바뀐다는 특히 조심해요. 잘 바꿔서 묻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각각 구하라고 합니다. 문제 볼까요? 어떤 투자안에 1년 후에 자본 유입은 2억 4천 들어온대요. 그림 그립니다. 1년 후에 얼마? 2억 4천 들어온대요. 자, 현재 투자 금액이 2억입니다. 자, 이때 현재 투자 금액 2억은 무조건 얘가 바로 비용형가죠. 결국 이 문제는요, 수익형가 얘만 구하면 되겠네요. 수익형가만 구해주면 돼요. 그러면 115의 형가계수죠. 곱하기 1 플러스 R에 N성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괄호 단서 보게 되면 요구 수익률, 할인율은요 20%죠. 얘가 얼마? 20%, 0.2가 돼요. 몇 성? 1성. 그러면 2억 4천 곱하기 1.2분의 1 하니까 얼마 나와요? 2억 나옵니다. 수익형가 2억입니다. 다 풀었네요. 자, 2억 빼기 2억은 순형가 얼마? 0. 다음에 수익성지수는요. 2억 나누기 2억이죠. 얼마? 1이 되겠네요. 정답 5번입니다. 순형가 0, 수익성지수 1. 정답 5번요. 30번요. 역시 계산 문제입니다. 맨 끝에 보시면 부채 감당률은 얼마인가? 부채 감당률 공식 아시죠? 순두부. 얘만 찾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문제 봅니다. 대상자의 유효조소득 3천만 원이고 유효조소득 3천만 원입니다. 세전 현금 수지가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부채 서비스액이 500입니다. 그러면 빈가를 알 수 있겠죠. 순영은 소득.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순두부 넣어주면 돼요. 부채 서비스액 얼마? 500만 원. 순영은 소득은 알 수가 없는데요. 이때는요. 거꾸로 계산하면 되겠네. 얘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2,500이죠. 따라서 순영은 소득 2,500입니다. 얼마가 돼요? 5가 됩니다. 정답 5. 정답 4번입니다. 31번요. 영업수지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잘못된 것은, 틀린 것은 묻습니다. 1번, 영업수지 계산이란 부동산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수익과 현금 지출을 측정하는 것이다. 설명 맞습니다. 2번요. 할인 현금 수진수법은 크게 세 가지죠. 순형가법, 다음에 수익성지수법, 내부 수율법입니다. 이것은 주로 세전 현금 수준이고 반드시
세후 현금 수지죠. 세후. 예. 따라서 세전 틀렸고 세후 현금 수지를 틀어서 계산합니다. 틀렸죠? 정답 2번 틀렸고요. 3번 영업 경비에는 소득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공부 소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죠. 소득세 포함 안 된다. 맞는 말이고요. 4번요. 세전 현금 수지란 저당 대부에 대한 매년 원금 이자 지급분, 요까지가 바로 원리금이죠. 다른 말로 부채 서비스액이죠. 이것을 순영업 소득에서 공제한 것이다. 맞는 말이죠. 순영업 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 공제하면 세전 나온다. 맞는 말입니다. 5가 되고요. 5번 유효 조설에서 영업 경비를 빼면 순영업 소득이다. 역시 맞는 말입니다. 정답 2번 틀렸고 할인 현금 수준서법은 언제나 세후 현금 수지가 기준소득이 돼요. 세후. 정답 2번 틀렸고요. 32번요. 자, 숫자가 나오니까 계산 문제 형태인데요. 맨 끝에 보시면 용자 잔고를 구하는 식을 묻습니다. 용자 잔고를 구하는 식. 그러면 자, 잔고, 잔금 하게 되면 무조건 어떤 개수를 쓴다고 했죠? 잔금은 무조건 연금의 현가 개수죠. 그럼 뭘까요? 용자 잔고. 얘가 똑같은 말로 미상한 저당 잔금입니다. 이걸 구하는 식은요. 저당 지불에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였어요. 그래서 잔금은 무조건 연금의 현가계였습니다. 이때는 정기간, 남은 기간. 잔금은 뭐 남은 기간. 이때 저당 지불에 똑같은 말을 바로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그럼 계산도 한 번 더 응용하면요. 이때 저당 지불의 원리금은요. 이꼴 어떻게 구하죠? 용자액, 대출금이 있죠. 대출금, 용자액 곱하기 저당 상수가 돼. 그래서 얘나 똑같은 말입니다. 대출금 곱하기 저당 상수가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여기다가 연금의 현가계수가 돼요. 그래서 요거 묻는 문제가 지금 문제 32번입니다. 문제 볼게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1억 원을 빌렸죠. 1억 원. 그러면 대출금이 1억이잖아요. 1억 원을 연이자율 8%, 자, 용자기간 15년 상한으로 차용한 경우에 5년 말에 중도산하려고 합니다. 5년 말에 갚으면요. 남은 기간 몇 년? 10년. 정기간 15년. 남은 기간 10년입니다. 이때 용자잔고식 묻습니다. 그럼 이때 저당 상수 찾고요. 연금평가에서 얘만 찾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표를 보게 되면요. 자, 저당 상수는 총 용자 기간이 15년이니까 15년 저당 상수가 얼마 나와 있죠? 두 번째 0.1060이죠. 그래서 8%, 이자가 8% 맞습니까? 이자가 8% 맞죠. 용자 기간 15년. 요거 찾으니까 0.1060 나왔습니다. 연금의 현가계수는요. 이자가 8%일 때 정기간, 남은 기간. 남은 기간이죠. 몇 년? 10년. 따라서 연금 현가는요. 남은 기간 10년. 얘만 찾으면 돼요. 얘가 얼마 나와 있죠? 오른쪽에 연금 현가 남은 기간 10년짜리가 얼마? 8.5135죠. 그래서 이대로 찾으면 돼요. 이대로.
정답 3번입니다. 이어서 문제 33번입니다. 다음은 원가법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자, 1번요. 고전학파에 생산비 가치에 대해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1번 지문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 지문도요. 비슷한 지문이 구회시험 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언제나 9회 때 출제되었어요. 그러면 자,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한계형학파. 신고전학파. 자, 요 가치 이론과 삼방식과의 관계는요. 요때 출제가 됐기 때문에 한번 좀 듣고 이해하시고요. 이걸 억지로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가치 결정입니다. 다음에 가격 삼면성입니다. 다음에 삼방식입니다. 먼저 고전학파는 가장 대표적인 학자 아담 스미스입니다. 리카르도 등등의 학자가 있고요. 고전학파는요. 재화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은 투입되는 생산비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분필 들고 있잖아요. 싸죠? 왜 살까요? 생산비가 얼마 안 들어가니까. 자동차 봐요. 몇 천만 원 하잖아요. 왜 비쌉니까?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이 된대요. 생산비 하게 되면요. 바로 비용성입니다. 그럼 비용성의 전환 방식이 바로 원가법이잖아요.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생산비 하게 되면 비용, 얘는요, 바로 공급 측면. 그러니까 고전학파는, 공급 측면을 강조하고 특히 생산비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계형합파는요, 너 공급보다 우리는 수요를 강조, 수요 측면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수요자가 갖고 있는 한계 효용의 크기입니다. 효용의 크기. 우리가 마시는 물은 흔하잖아요. 효용가치가 떨어집니다. 가치가 싸다 이 말입니다. 다이아몬드 보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효용가치가 크잖아요. 그럼 가격이 비싼 거고요. 따라서 얘는 다른 말로 효용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도 자, 쾌적성, 유용성을 말하니까요. 쾌적성, 수익성 등을 말하는데 특히 수익성을 말해요. 소비자가 갖고 있는 수익성 관점에서 가격 삼면성은요, 수익성입니다. 무슨 방식? 수익 방식입니다. 원가 방식. 그럼 또 요거 하시잖아요. 수요 곡선, 공급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공급 측면을 강조한 것이 바로 고전학파입니다. 고전학파. 수요 측면을 강조했더라. 이걸 보는 것이 바로 한계형학파입니다. 그런데 신고전학파, 마샬 있죠.
알프레드 마셜입니다. 마셜은 니도 맞고 너도 맞다. 둘 다 맞다. 둘 다 합쳐보자. 결국 둘 다 합치니까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가치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있잖아요. 얘가 진짜 가치다. 그래서 얘가 바로 신고정합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입니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면서 진정한 가치가 결정이 된대요. 그러면 수요자와 공급자 만나는 장소가 어디죠? 시장에서 만나잖아요. 따라서 시장에 의한 비교 방식입니다. 그래서 과거 구회시험 때는요, 얘가 나왔어요. 재본서와 맹가와 같은 함계효용합하는 3방식에서 원가 방식에 기출 적용하였다. X 틀린 말이고 수입 방식입니다. 이런 문제가 과거에 출제가 되었어요. 그럼 1번 지문 볼까요? 1번 지문. 고전학파는 생산비 가치론 맞죠? 이에 의해서 원가 방식의 근거를 제공하였다. 맞는 말입니다. O입니다. 2번요. 공공용 부동산이나 특수용도 부동산에는 원가법은 적용이 곤란하다. 무슨 말이죠? 공공용 부동산 어떤 게 있죠? 도서관, 관공서, 공공용 건물입니다. 특수용도 어떤 게 있죠? 교회, 절. 한번 보세요. 도서관, 관공서, 교회, 절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매매가 돼요, 안 돼요? 시장에서 매매가 안 되잖아요. 도서관, 관공서, 교회, 절 수익을 창출한다, 한다?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따진다? 예를 쓴대 말입니다. 따라서 공공용이나 특수부동산의 적용이 곤란하고 적용이 용이합니다. 용이합니다. 정답 2번 틀렸습니다. 3번요. 정액법은 주로 건물이죠. 매년 똑같은 금액이니까 계산이 간편하다 맞습니다. 정율법은 기계잖아요. 첫 해가 가장 크다 맞죠? O입니다. 4번요. 평가에서 감가수정은 지나온 과거 경과연수보다 앞으로 남은 잔존연수에 중점을 준다 맞습니다. 반면에 회계상 감가상각은 과거 경과연수를 중시한다 맞는 말입니다. 5번요. 조성지와 매립지 제도원가입니다. 제도원가 볼까요? 이거 아시죠? 건물의 제도원가는요. 표준적 건설비 플러스 통상부대비입니다. 원가법은 주로 건물 기계 등이죠. 건물을 말해요. 5번 질문 볼까요? 조성지나 매립지는 토지잖아요. 토지는 원칙적으로 부정성 때문에 생산비 법칙에 해당되지가 않기 때문에 원가법은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 토지는요? 예배가 돼요. 그 예배가 바로 5번 질문입니다. 조성지나 매립지입니다. 따라서 예배적으로 조성지나 매립지는요. 조성비용, 매립비용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이죠. 이때는요. 여기다가 한 개 더 더합니다. 바로 소지가격입니다. 소지가격. 따라서 소지가격 더하기 표준적 건설비 플러스 통상부대비용. 그래서 얘가 따로 한 개 더 들어갑니다. 어렵다고 보지 마시고요. 우리 상식적으로 보세요. 상식적으로. 자, 농지를 택지로 농지를 취득해서 공법상 개발행위 허가받아가지고 받아서 택지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얘가 뭡니까? 조성지. 그러면
농지 살적이 얘가 다른 말로 원지, 원형지. 그럼 요거를요. 자, 평당 예를 들어서 20만 원 줬대요. 얘가 뭡니까? 소지 가격. 여기다가 자, 플러스 소지 가격, 표준적 건설비, 플러스 통상 부대 비용, 각종 여러 가지 공사비 조성비 들어갑니다. 요거도 합쳐가지고 얘가요 또 20만 원 들어갔대요. 합쳐가지고. 그럼 택지 원가 얼마입니까? 20 하면 얼마? 40만 원. 얘가 바로 조성지의 제조달 원가입니다. 얘가 20만 원, 얘가 20만 원. 합하니까 40만 원짜리. 이렇게 개발해서 이걸 얼마에 팔아먹죠? 100만 원에 팔자. 팔게 되면 얼마 남습니까? 60만 원 남잖아요. 예. 멋진 개발이잖아요. 예. 따라서 조선지나 매리지는 반드시 소지가 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토지 원가에는. 따라서 조선지 매립지의 제달 원가는 자 소지로서의 취득 가격이 20만 원이죠. 여기서 조성 외부에 소요되는 표준적 건설비와 통상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답은 2번이 틀렸죠. 틀린 답 2번입니다. 34번요. 자, 원검균등 상한과 원리금 균등 상한 방식입니다. 얘는 그림 너무 잘 아시죠? 혹시 또 이것도 틀렸다 여러분들 반성하셔야 돼요. 이런 거 계속 그림 받는 건데 틀리면 큰일 나요. 자, 원검균등, 원리금 균등입니다. 원검균등은 이 원리금이 일정하죠. 얘가 원검균등입니다. 얘가 뭡니까? 아니죠. 원검균등은 체감식 상한이니까. 자, 원리금이 점점점 체감한다. 얘가 바로 원검균등이고요. 다른 말로 체감식 상한입니다. 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한은 원리금이 일정하잖아요. 얘가 바로 원리금 균등 상한입니다. 따라서 원검 균등 상한은 자 파란 수평선이 원검이죠. 원검이 일정하다. 원검을 똑같이 갚아 나가는 만큼 단계적으로 이자가 적어지죠. 빚금 징계 이자가 되고요. 합한 것이 바로 얘가 원리금입니다. 따라서 얘가 기역번, 얘가 니은번이에요. 따라서 얘가 바로 원리금, 니은번은 원금입니다. 나왔잖아요. 원리금 균등 상한은요. 자, 초기에는요. 많다가 점점 적어진다. 얘가 원금입니까? 이자입니까? 이자. 적다가 점점 많아진다. 얘가 바로 원금 상한이죠. 비급번, 리얼번이. 이거 찾으면 돼요. 따라서 기업번 원리금 상한에 다른 말로 저당 지불액이죠. 저당 지불액. 다음에 리얼번 원금, 비급번 이자, 리얼번 원금. 정답 몇 번요? 1번 나오죠. 정답 1번요. 35번입니다. 부동산 이용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1번 도시 회춘화 현상. 얘가 전문용어로 도시 재생 사업, 도시 재생 단계를 말해요. 도시 재생 사업입니다. 그러면 도심지 아파트가 도시 재생 사업은 주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 돌리면 돼요. 도심지가 재개발, 재건축이 된대요. 그럼 도심지 아파트가 고층화됨에 따라서 도심에 거주하는 소득계층은 저소득층에서 중고소득 유입이 된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럼 동네가 좋아지니까 상향료가 맞잖아요. 정답 1번입니다. 2번요. 집약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는 토지의 부정성, 집가 상승, 규모의 불경제 틀렸죠. 규모의 경제, 불자를 빼야 됩니다. 규모의 경제 틀렸습니다. 3번요. 도시 확산 현상, 즉 스프롤 현상은 도심지의 중심 업무지구에서 나타난다. 아니죠. 도시의 외곽지죠. 중심 업무지구 틀렸고 외곽지에서 주로 나타나죠. 틀렸습니다. 4번요. 직주 분리는 도심의 환경 악화, 고지가,
교통의 발달, 공동화 현상으로 인하여 나타난다. 지지율 원인 묻죠. 공동화 현상 들렸죠. 공동화 현상은 지지율의 원인이 아니고 결과잖아요. 결과니까 공동화는 빠져야 됩니다. X. 5번요. 직주 접근의 원인 묻죠. 교통의 발달, 도심의 재개발로 인하여 건물의 고층화 현상이 나타난다. 교통의 발달이 아니죠. 교통체증이죠. 교통체증이 직주 접근을 불러일으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36번입니다. 부동산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요. 자, 월포대의 개발의 위험은요, 법 12 세 가지 맞죠? 법 12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맞습니다. 이 중에서 시장 위험 부담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2번요. 개발업자는 비용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 가격 보전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 맞는 말이죠? O입니다. 3번. 흡수율 분석은 특정 부동산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일정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비율로 흡수되었는가를 분석한다. 설명이 맞고요. 자, 4번과 5번은요.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을 묻습니다. 그러면 요거 아시죠? 5단계 순서가 지시성 타자 아시죠? 지역 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입니다. 여기서 지시성 3개 묶어서 바로 시장 분석이 되고요. 타자 2개 묶어서 경제성 분석입니다. 요 2단계를 묻는 것이 바로 4번, 5번 지문입니다. 4번요.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시장 분석을 먼저 한 후에 다음에 경제성 분석을 진행한다. 맞습니다. 시장 분석은 특정 개발 사업이 시장에 채택될 때 채택할 가능성 여부를 분석한다. 채택 가능성 여부 맞습니다. 이어서 경제성 분석은 특정 부동산의 구체적인 수익성 여부를 분석한다. 맞는 말입니다. 5번요. 개발의 타당성 분석 중에서 시장 분석은 수요 공급 분석 및 수익성 비용성 분석이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시장 분석의 내용 묻잖아요. 이 내용 아시죠? 5가지. 직원, 부수공. 직원, 부수공 5가지입니다. 따라서 지역 분석, 걸림 분석, 부지 분석, 수요 분석, 공급 분석입니다. 따라서 수요 분석과 공급 분석 얘는 맞습니다. 나왔잖아요. 따라서 시장 분석은 수요 공급 분석은 맞습니다. 그러나 수익성 비용성 분석은 요겁니다. 경제성 분석입니다. 얘가 바로 수익과 비용을 분석합니다. 따라서 뒤 문장이 틀렸죠. 수익성과 비용성 분석은 경제성 분석이니까 얘를 빼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5번 틀렸고요. 37번 볼게요. 복합 부동산 평가에서 건물과 결합하여 이용되는 걸 전제로 한 토지만의 평가를 설명하였다. 가장 거리가 먼 것. 이 문제가요. 단답형이지만 문제가 까다로워요. 이 문제는요. 아마 이런 설명을 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복합 부동산. 에서 토지 가격만 필요합니다. 이럴 때 크게 2가지겠죠. 어디서요? 일본에서는. 독립평가와 보험평가입니다. 토지 가격 구하는데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을 있는 걸로 볼까? 없는 걸로 볼까? 건물을 아예 없는 걸로 보면 독립평가.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보험평가. 지금 몇 번입니까? 37번은요. 얘를 물어요. 건물과 결합하여 이용되면서 토지만 구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묻는 문제입니다.
그럼 독립평가는요, 아예 건물이 없는 걸로 보니까 무슨 평가? 나지 상정평가입니다. 다른 말로 조건부 평가가 돼요. 나지를 조건으로 평가했잖아요. 반면에 부분평가는요, 토지 가격관인데 건물 있는 그대로 보자. 건물 있는 걸로 보게 되면요, 건물이 있으면 뭐지? 건부지. 얘가 건부지 평가예요. 건물 있는 그대로 보니까 현황 평가입니다. 그럼 건부자면 아시죠? 얘는 다시 원칙과 예배가 있잖아요. 원칙은 건부감가입니까? 건부정가입니까? 건부감가예요. 예배가 건부정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얘를 묻잖아요. 얘를. 따라서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그러면요. 일단 4번 부분평가 맞죠? 똑같은 말이 5번 현황평가잖아요. 건부지 평가니까 원칙은 2번 건부감가, 예배가 건부정가 모두가 똑같은 말입니다. 뭐가 틀렸다? 1번요. 나지 상정평가는 바로 독립평가 설명이니까 얘가 틀렸다 말입니다. 정답 1번 틀렸습니다. 짧지만 문제가 어려워요. 많은 걸 생각해야 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38번 보겠습니다. 감가수정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입니다? 1번요. 정액법은 감가 누계기 경과연수 비례하여 전가된다. 맞죠? 이를 직선법이라고 한다. 맞습니다. 2번요. 정률법이란 상각액은 첫 해가 가장 크고 시간이 갈수록 체감할 방법 설명 맞잖아요. 감체 기금법이라고 한다. 틀렸습니다. 감체 기금법이 아니고 체감상각법이죠. 따라서 감체 기금법 틀렸고 체감상각법이라고 합니다. 감체 기금법은 바로 똑같은 말이 상한 기금법입니다. 따라서 감체 기금법 틀렸죠. 체감상각법이라고도 합니다. 정답 2번 틀렸고요. 3번 상환기금법은 회수된 감가상각액에 자, 일정한 이유를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자가 생기는 만큼 정액법보다는 감가는 적어진다. 맞는 말이고요. 4번요. 평가액이 가장 큰 방법은 바로 환액률이다. 그래서 평가액 큰 순서 환액률 맞습니다. 5번요. 관찰금가법은 직접 눈으로 관찰하니까 자 고칠 수 있다 없다 해서 직접 고칠 수 있다 없는 것으로 분해서 감가를 구한다. 맞는 말입니다. 정답 2번 틀렸고요. 39번 보겠습니다. 자, 계산 문제인데요. 두 개를 물어요. 물리적 투자계략법과 금융적 투자법을 각각 A와 B 둘 다 구하시오. 자, 공식만 돌리면 되죠. 공식 봅니다. 자, 먼저 물리적 투자계략법은 공식 아시죠? 토지, 건물, 건물입니다. 따라서 토지 가격 구성비 곱하기 토지 환원율, 건물 가격 구성비 곱하기 건물의 환원율입니다. 바로 A번 볼게요. 자, 토지 환원율 8%, 건물 환원율 12%입니다. 토지 환원율 8%, 건물 환원율 12%입니다. 구성비만 남았네요.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토지 가격 2천만 원, 건물 가격 3천입니다. 그림으로 확인. 토지가 2천만 원. 토지 맞습니까? 2천. 건물이 3천. 숫자 맞아요? 합해서 얼마? 5천입니다. 비율 구하자. 전체가 5천인데 그러면 5천인데 토지가 2천이면 몇 프로? 40%. 얘는 몇 프로? 60%. 따라서 토지가 몇 프로? 40%. 건물이 몇 프로? 60%.
계산하면 돼요. 자, 그러면 10.4% 납니다. 이어서 B번입니다. 금융적 투자법은 지분, 저당 아시죠? 따라서 지분 비율 곱하기 지분 배당률입니다. 저당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가 돼요. 그럼 잘해볼까요? 지분 비율 30%, 저당 비율 70%입니다. 지분 비율 30%, 저당 비율 70%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저당 상수가 10%, 지분 배당률 25%입니다. 지분 배당률 25%. 저당 상수가 10%입니까? 여기까지 계산하면요, 14.5% 나와요. 자, A는 10.4%, B는요, 14.5%. 정답 3번 나옵니다. 다음에 40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적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적산법은요. 적산법은 출제가 여러 번 되었거든요. 아는 게 좋아요. 공식 돌려봅니다. 공식 아시죠?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이율 더하기 필요적인 비율. 이꼴 적산 임료가 나와요. 기초가격. 얘가 뭐냐? 적산 임료가 해서 제목 그대로 기초가 되는 가격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원이 몇 층이죠? 건물 빌딩 12층요. 우리 학원이 5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원 5층 소개했어요. 우리 학원 임대료 가는데 적산 임료 가는데 이걸 전부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왜? 5층 가격만 알면 되거든요. 얘가 바로 기초가격입니다. 기초가격. 유의할 점은 이때 기초가격의 논점은요. 3방식이 있죠. 따라서 거래사례비교법. 자, 먼저 원가법이다. 많이 써보죠. 거래사례비교법이다. 이건 구하지만은요. 수익환원법은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얘는 쓸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만 씁니다. 얘가 논점이 되고요. 다음에 기들이 논점이 뭐냐? 얘는요, 이렇게 비교합니다. 기대율과 수입 방식에서 환원율을 비교합니다. 이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환원율은요, 수입 환원법, 몰고 하더라 가격. 수입 가격 할 때 쓰는 율입니다. 기술은요, 뭐지? 임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럼 이 차이가 뭐지? 가격과 똑같은 말로 부동산 가격 이꼴 채사가 반영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채유의 사용, 채사를 전제합니다. 채사가 반영된 것이 부동산 가격입니다. 임료는요, 바로 임대차 계약입니다. 임대차, 계약,
조건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은요, 이렇게 바꾸면 틀린 말입니다. 바꿔서 나온 적이 아주 수상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들은 뭐지? 계약 조건을 전제로 하고, 얘는요, 가격이니까 취해사를 전제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적인비입니다. 자, 필요적인이 포함되는 것은요, 아마 감유, 보조, 결공이라고 암기를 했을 거예요. 정작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죠. 얘가 4번 나왔거든요. 꼭 알아야 됩니다. 포함되지 않는 것은요, 바로 교체 비용, 다음에 공익비와 부가 사용료예요. 다음에 소득세, 법인세입니다. 여기서 한 번 나왔고요. 여기서 공익보세요. 얘는요, 2번 나왔고요. 토탈 4번 나왔습니다. 요것만큼은 아는 게 좋아요. 출제 가각된 거, 요것만큼은 아셔야 됩니다. 요거 묻는 문제가 40번 문제가 돼요. 자, 옳지 않는 것, 틀린 것은 묻습니다. 1번, 기초가액은 원가법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원가법. 그러나 거래사례법으로도 구할 수 있다. 맞잖아요. 수익환원법으로 가서는 불합리하다. 맞는 말입니다. 2번요. 기준 시점에서 기초가격이 5천만 원 넣어볼까요? 기초가격 5천만 원입니다. 기들이 5%죠. 곱하기 5%입니다. 연간 필요적인 비가 80만 원입니다. 그러면 다 구했네요. 여기까지가 얼마예요? 250만 원. 더하기 80 얼마? 330만 원. 이것도 기출문제 한 문제를 한 지문 집어넣은 겁니다. 과거에 출제가 되었어요. 330 맞는 말입니다. 3번요. 필요적인 비는 중에서 조세 공과에는 재산세나 종부세는 포함된다. 맞습니다. 그러나 소득세와 법인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맞는 말입니다. 4번요. 기대이율은 투하자본 대비 수익의 비율로서 물건의 최사를 전제로 하나 틀렸죠. 최사 전제가 아니고 임대차 계약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최사가 틀렸습니다. 따라서 최사가 아니고 임대차 계약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정답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4주 동안 동영 모의고사 모두 마치겠고요. 자,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시험은 일단 부담이 될 겁니다. 되지만은요, 분명한 점은 요거 하나만큼 꼭 명심하세요. 아무리 시험이 까다롭고 어렵다 치더라도요, 책에 없는 문제 안 나옵니다. 지금 4주 동영 문제도요, 전부 다 거의가 공부한 범인데 여러분들이 함정을 못 찾아가지고 점수가 안 나온 거잖아요. 반드시 올해 시험도요, 만약 상당히 까다롭다면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공부했다 보면서 90% 이상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4주 동안 연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이제 정규진도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남은 과정이 하나가 남았는데요. 짧게 안내해 드릴게요. 10월 18일이죠. 10월 19일입니다. 목요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시험치기 이제 한 줄 남겨두고요. 마지막 특강인데요. 얘가 이제 핵심 정리. 이론이 되고 얘는 이제 문제입니다. 강의는요.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인데요. 조금 더 할 수도 있어요. 하루 한 과목 끝내는 거거든요. 분량은요. 얘는 31페이지. 여러분은 소치타기 때문에 분량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제 이 비포 용지인데 지금 저희 학원은요. 소체처럼 만들기 때문에 페이지가 좀 많은 걸 느낄 거예요. 원래 비포로 크게 만들면 31페이지인데 분량이 더 많아지겠네요. 어쨌건 요 내용이 뭐냐면요. 출제 포인트 50선입니다.
자, 시험 코앞에 남겨두고요. 학교는 40문제 가는데 5개 갖고 이걸 다 찍어주는 겁니다. 여기는 참고로 계산 공식도 다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하루 강의 들으면 정리 다 되거든요. 여기서 거의가 90%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포인트 50개 줄여가지고 설명했거든요.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날 문제의 특강은 뭐냐? 출제 포인트 50인데 얘는요. 마지막 총정리 문제인데요. 박스 문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포인트 1번, 박스 1번, 포인트 2번, 2번, 3번, 4번 딱딱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자, 포인트 1번, 박스 1번. 그러면 포인트 1번은 뭐냐? 부동산 개념. 작년에 안 나왔잖아요. 원래 무조건 나야 됩니다. 그러면 포인트 1번, 부동산 개념이 오지선다가 아니고 박스가요. 장난 아니에요. 1번, 2번, 3번, 4번, 5, 6, 7, 8, 9, 쭉쭉쭉쭉쭉쭉 20번. 지문이 20개 넘어갑니다. 포인트 2번, 당연하지. 부동산 분류. 한 문제 잘 나오잖아요. 1, 2, 3, 4, 쭉쭉쭉쭉 17번. 예, 많습니다. 세 번째, 무조건 나와요. 포인트 3, 박스 3, 부동산 특성. 1, 2, 3, 4, 쭉쭉쭉쭉 20몇 번. 문제 아시겠죠? 그래서 포인트 1번, 박스 1번. 쫙쫙 연결되거든요. 그러면요,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 가장, 마무리 정리는 가장 통한데 말입니다. 근데 이건 뭐냐? 꼭 지기에 상했습니다. 필수. 요 문제는요, 생각보다 분량이 많거든요. 박스 50개입니다. 50개. 50개인데, 미리 풀어봐야 됩니다. 미리. 그러니까, 학원에 요청했어요. 적어도 10일 전에요. 10일 전에. 그러니까 10월, 10일 이전에 미리 받아봤어요. 여러분 공부할 거 많으니까 하루 만에 절대 못 풀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박스, 예를 들면, 적어도 5개씩은 풀면 여름 풀잖아요. 그럼 여러분 공부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 풀어, 여러분들도 지금 4주 풀어왔잖아요. 풀고 해석하게 들으니까 분명히 공부를 했는데 내가 뭔가 모자라서 함정을 못 찾아서 틀린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요. 이 문제도요. 한 30%에서 40%는 무조건 틀리게 돼 있거든요. 마지막은요. 요 틀린 거 안 틀리도록 자꾸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 학습은요. 내 아는 거는 어차피 알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동영도요. 틀린 것만 자꾸 보시면 돼요. 아는 거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마무리 진행은요. 미리 풀어와서 풀어오게 되면 답이 O다, X다. 답을 다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게 때문에 왜 틀렸는지 이거 한 번 더 새겨들어가면요. 마무리 정리 정말 도움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2번 남았습니다. 각각 하루하루 진행이 돼요. 그래서 박스만큼은요. 절대 저러면 딸랑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꼭 열흘 전에 받아가지고 다 풀어온 다음에 듣게 되면요. 마무리 정말 멋지게 될 거예요. 요즘을 부탁드려요. 미리 풀어오셔야 됩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남은 한 달 여러분들 관리 잘 하셔가지고 모쪼록 좋은 성과 얻기를 제가 소망하면서 정교연에게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